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들어온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막판 종전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을 긴급 소집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이제 내각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지금 미국은 계속 보면 세 나라가 셈법이 좀 다르거든요. 미국은 거래를 원하고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원하고, 이란의 힘을 인정하라고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해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으로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전쟁을 다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예, 그런 상황으로 보고요.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여는 것은 사실은 내부 반발이 너무 심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바마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란의 관심이 굴복한 거 아니냐? 그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협상의 틀이 이란이 요구하는 대로 먼저 종전한 다음에 우라늄 이런 건 나중에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예를 들면은 그 공화당 쪽에서도 반대가 나오고 그러니까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약간 시간을 끌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흥미있는 분석을 좀 들었는데, 예, 미국에서 나온 분석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는 이제 세력이라는 게 이제 친이스라엘 로비 세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미국에서 얘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굴복하면 결국에는 이건 미국의 국익에 맞는 결정은 못 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분석에 따르면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파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아무리 친이스라엘 로비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이 재앙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에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있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란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중동 분쟁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뭐 대통령의 말과 강경파의 입장이 좀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목소리가 한쪽으로 좀 모아진 걸까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란은 지금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페제스키안 대통령 입을 통해서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협상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거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다시 이제 군부가 나와서 우리는 계속 전쟁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강원 양면 전략을 다 쓰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협상 준비 다 했고 우리는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고 하지만 이란은 실질적으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뒤집어서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고 지금 이란과 국경을 맺고 있는 이라크 쪽에서 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아주 단발적인 지상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 쪽에서는요. 그래서 양면 전략을 다 구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미군이요 지금 단 한 발도 움직인 게 없어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미국과 이란 모두 강원 양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협상 분위기를 한껏 띄워놨다가 지금 이란 남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 공격 소식 듣고 이게 확전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협상에는 없는 것보다는 나쁘죠. 그렇지만 이거를 이란도 대대적으로 크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란도 그 대신 보복은 했습니다. 보복은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이런 잦은 조금한 거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전면전으로 가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뭐 협상 낙관론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뭐 이란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는 등 계속 이런 양쪽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던 일이죠.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그 레가시 언론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트루스 소셜에 뭐라고 썼냐면 이란이 아주 항복하고 백기를 흔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뉴욕 타임즈,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을요, 더 차이니즈 스트리트 저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성 언론들은 이란이 이겼다고 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신경이 불편합니다. 지금 언론이라도 참 자기 편을 들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이란에 말렸다, 이란의 수에 넘어갔다, 협상을 해도 이란이 이긴 거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줄 카드를 쓰고 싶은데 카드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의 어떤 입장보다도 네. 미국 내에서 나오는 그런 비판이나 공격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모주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도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중동은 더 이상 미국 기지들의 방패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이란 전쟁에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근데 뭐 해보시나요? 이란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이 이란이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일단 뭐 엄청난 체급의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붙었는데 한쪽은 어마어마한 체급의 권투 선수고 한쪽은 굉장히 경량급이라면 예. 경량급으로서 이란이 중량급의 미국의 공격을 맞서서 지금까지 버텨왔다면 뭐 이란에서는 승리했다고 할 수 있죠. 뭐 그게 정신 승리를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을 수없이 여러 차례 공격을 했지만 결국에는 굴복시키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란은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주는 메시지도 좋고요. 다만 이제 그런 메시지가 다시 돌아와서 미국 쪽으로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협상하기 불편하죠. 네. 지금 모주타바가 협상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계속 은신을 이어가면서 협상에 대한 승인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서 미국과의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이란 쪽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결론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예. 이란에서 지난 주말에 이란 측의 제안을 미국에 넘기면서 3, 4일 후에 3, 4일 정도 기다릴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미국에서 한 3, 4일 정도 걸릴 것이다. 예. 근데 사실상 이란에서는 협상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미국이 또 꼴대를 움직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협상한 대로 해야 되는데 협상할 것 같으면 또 꼴대로 움직여서 뭐 더 요구하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불씨는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네, 결국엔 이란은요 지금까지 시종일관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바꾸는 건 미국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꼴대를 옮기고 있다라는 이란의 말이 사실 실질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이란 남부 공습 그 소식이 들리기 전에 크게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고농축 우라늄을 제3국이나 이란 내에서 폐기하는 걸 수용하겠다. 네. 이 내용 듣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진작 좀 그렇게 할 걸. 왜냐면 왜 이제서야? 네, 이란은 계속적으로 그 얘기했습니다. 예. 440kg이든 매크렘이든 간에 그건 이란 밖으로 못 나간다. 왜냐면 이란은 경험이 있어요. 2015년에 오바마와 협정을 할 때 20%를 전부 다 러시아로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내지 않고 이란 내에서 해결하겠다라는 거고 예. 이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양보안이 뭐냐면 반은 러시아로 내보내고 반은 이란이 가지고 있다가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희석을 해서 못 쓰게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가깝게 나왔던 안은 그래 400은 우리한테 넘기고 40만 니네 가져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반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란 내에서 이란이 얘기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 그것도 괜찮다고 얘기한 거니까 사실은 미국이 이란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양보를 하면요 협상은 됩니다. 예. 근데 그 협상을 하는 내용이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고 미국이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걸 440km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 그 제3국 반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제3국으로 만약에 고농축 우라늄을 반출한다면 중국이 가능성이 높을까요? 러시아가 높을까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중국은 한 번도 고려된 적 없습니다. 예. 전부 다 러시아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랍 언론에서 중국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이란은 오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아니라는 얘기를 안 해요.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협상 국면에서 이스라엘의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놓고 딜 브레이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로 지금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상황이 또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요. 저는 크게 걸림돌은 안 될 거라고 예. 봅니다. 어차피 뭐 그 이란과 미국의 협상에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중지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협상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일단 표면상 화장하는 셈 치고 잠깐은 멈출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이란 전쟁과는 상관없는 다른 적전으로 보기 때문에 예.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경멸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측근을 이용한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젠 트럼프를 움직일 힘이 없다라고 말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협상 국면에서 이스라엘 패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종전과 생각이 다른 네타냐후 총리와 좀 거리를 두고 싶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아마 지금 속으로 아이고 내가 속았다. 네타냐후 말 듣고 한 4일 정도 하면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네. 끝나기는커녕 일이 더 어려졌고 지금 사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위기를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역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대체적으로 친이스라엘 로비 세력의 왜냐하면 선거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정치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라도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걸 들어줄 수 없는 정도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경제적 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봉합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친이스라엘 로비 세력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정권이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란과 협상장에서 완전히 배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현실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종전과 관련해서 카타르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중재국이 오만에서 파키스탄에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근데 바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파키스탄도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 카타르가 가장 믿을 만한 또 미국의 우방국이기도 하고요. 이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반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원래는 이란이 반대했습니다. 카타르라고 하는 건 반대를 했는데 미국이 제일 먼저 카타르를 중재자로 하자고 했을 때 이란이 반대했는데 지금 한다는 얘기는 뭔가 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밑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카타르에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낸 돈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란에 자금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카타르 쪽으로 보내줬는데 카타르 쪽에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 돈이 풀리고 있어요. 이란의 경제 담당자들이 카타르를 가가지고 그 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물밑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카타르를 방문한 이란 대표단에 중앙은행 총재가 포함됐다는데 그것도 동결자산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렇죠. 포함이 된 거겠네요. 햄마티 경제장관인데요. 예. 그것 때문에 간 겁니다. 네. 지금 이란에서는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동시에 120억 달러씩 2차례 정도 이렇게 자산을 해제해야 한다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협상하려면 받아들여야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이란 돈이 언제부터 돈이 잡힌 줄 아세요? 언젠가? 1979년입니다. 1979년에 당시에 이란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 전 정부였던 샤 정부가 미국에 무기를 산다고 먼저 돈을 보냈어요. 근데 무기는 안 주고 돈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한테 잡고 있는 미국 돈이 최근에 석유 자금 그것만이 아니라 78년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내주는 게 맞죠. 예. 어느 정도라도. 그렇군요. 지금 동강 관련된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에도 좀 있습니다. 이번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있어서 호르무즈 개방에는 뜻을 모았다라고 전해졌는데 지금 호르무즈가 열려도 이란 측은 비용을 계속 받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비스 요금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란이 말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예. 통관료는 받지 않겠다. 통행료는 받지 않는데 그 대신 여기에 가면 너희들이 여기다 쓰레기도 버릴 수 있고 우리가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 돈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 돈의 그 금액이 얼마냐가 지금 사실 문제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일달에 일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가정의 통관료를 그런 서비스 차지로 받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은요.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는 데 말고 그 수에즈 운하 쪽으로 들어갈 때 바블 만답 해협이 있거든요. 네. 거기도 자연 해협입니다. 근데 거기는 국제사회가 1년 한 20억 달러씩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란이 원하는 게 배 한 척당 여전히 배럴당 1달러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연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심각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미국도 이란도 협상 과정에서 조금씩 말을 바꾸고 있는데 네. 과연 최종 협상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불가침입니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잡고 있는 것도 그 얘기를 처음으로 속내를 했는데요. 미국이 공격할까 봐. 미국 공격을 할 것 같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란은 미국과 완전한 종전을 원하는데 미국이 종전이 아니라 또 일단 임시 휴전하고 나중에 또 공격할 수 있다면 이란으로서는 하나만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네요. 여야 양당 모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두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용기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 판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대적인 유세에 나섰습니다. 부울경 지역을 돌고 있고 오늘 이제 부산으로 향한다고 하는데 보수의 대대적인 결집을 노리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지지층들에 대한 결집 효과를 기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수 내부에서도 이제 저희 지지자분들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보수가 분열했던 이런 양상들을 보면서 투표장에 가지 말아야겠다, 투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어찌되었던 전직 대통령이 활동하면서 이러한 분들을 투표를 독려하고 또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 등판했는지 저희가 지금 일정을 지금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가장 먼저 등판한 곳은 대구였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뭐 효과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여론조사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KBS가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5월 21일에서 25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 42대 38입니다. 이번엔 CBS가 의뢰해서 KSOY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양상이 다르죠. 김부겸 대 추경호 41.1 대 50.1 이곳에서는 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져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등판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등판 효과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가 전반적으로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하면서 보수는 결집시킬 수 있었겠지만 중도층에게는 등 돌리는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약 10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금 등판한다라고 한다면 보수층에서는 결집을 이룰 수 있겠지만 중도층이나 진보층에서는 또다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의힘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지금 등판하고 있는 모습들은 또다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판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결집만 이루지 진보나 중도층에게는 크게 어필할 포인트는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확장 효과는 없다. 예.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부끄러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혹평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너무 그렇게까지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전용기 의원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했는데 예. 그 두 사안을 비교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바라는 바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 지도자셨고 아직도 보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탄핵 찬성과 반대에 있는 분들께서 서로 배신자라고 비판하거나 또 반대에서는 국민의 상식에 기대치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보수의 결집을 더 이루려면 본인께서 당사자셨잖아요. 이런 것을 좀 넘어가자.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이나 반대하신 분들이나 각자 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판단이었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내주신다면 저는 보수 결집이나 어떤 진영의 결집이 더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똑같은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국가 지도자 아니었느냐.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찬반 논란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찬반
의 논란이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배신자 프레임이 있죠. 이것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직도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합당했다, 합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또한 찬반 논란으로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윤석열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당대표에 당선됐다라고 평가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등판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판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이고 결국 10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등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후한무치한 일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초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정당했는지 국민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등판이 뭐 보수 결집을 넘어서서 과거의 일까지 좀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탄핵이 정당했다라는 것은 시간이 변해도 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당연한 논리일 것 같고요. 그것을 뭐 거부하거나 뒤집다라는 표현이 아닌 것 예. 같고요. 계속 이제 전 의원님께서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윤 전 대통령하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분명히 예. 다른 거잖아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계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탄핵을 당한 거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것에 있어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 예. 그런 발언이 탄핵을 우리가 뭐 불복하거나 이런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부산 간다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기장시장을 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곳은 가고 북갑은 따로 가진 않는 겁니까?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부산 예. 북갑을 가지 않고 예. 그 말씀하셨던 지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박민식 후보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곳으로 간다라고 이제 공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다는 거군요. 어제 그렇게 기자들한테 예. 이제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겠다는 거는 좀 본인 뭐 득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뭐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아무래도 있을까요?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선거 캠페인 자체를 지지층 결집에 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뭔가 보수 정당으로서의 적자라는 이미지를 지역 유권자분들한테 좀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이제 북구갑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박민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시장에서 같이 이렇게 유세 활동하면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북갑에 간다면 저는 예. 한동훈 후보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전에도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 결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분히 영향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수표를 단 한 표라도 더 가지고 와야 되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박민식 후보와 손을 잡고 사진이라도 한 번 남긴다면 그 보수 전 대통령한테 향수가 남아있던 보수 지지자들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박민식 후보에게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크게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동훈계에서는 아무래도 오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예.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예. 싶기는 합니다. 제 사실 생각입니다. 뭐 기장시장에서 멀진 않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북구를 또 굳이 안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 결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론조사 추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 36.7, 박민식 후보 20.5, 한동훈 후보가 38.6%입니다. 지금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고요. 양자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하정우 대 박민식이 40.5% 대 30.3%고요. 하정우 대 한동훈 어떻게 될까요? 하정우 후보가 39, 한동훈 후보가 45.8%입니다. 워낙에 이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누가 우위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 지금 입장에서는 일주일 앞두고 나오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좀 고무된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국에 지원 예. 유세를 많이 다니는데 예. 부산 북갑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을 가면은 사실 부산 북갑의 그 관심사가 다른 지역 유권자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저한테 한동훈 전 대표가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뭐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찌됐든 그만큼 지금 부산 북갑에 한동훈 전 대표의
여론조사 추이가 그만큼 예. 많은 국민들한테 관심 사항인 것 같고요. 저는 부산 북갑의 저 선거 결과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도부의 평가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분으로 이제 인식이 될 거고, 그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장동혁 지도부에서 공천을 했고 장 대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인식을 할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새로운 또 무속 후보의 한동훈 전 대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대한 평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지금 부산 북갑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수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박민식 후보가 이 여론조사대로 좀 이어질까요? 아니면 막판에 가면 어느 쪽으로 좀 쏠릴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단일화가 감정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유권자분들께서 이제 표로서 단일화를 하실 텐데, 지금 여론조사 추세가 특정 후보로 지금 쏠려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득표장에 가면 유권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될 만한 후보를 밀어주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득표는 어떤 특정 후보로 쏠림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 추이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전재수 후보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최종 목표일 텐데 지금 막판 스퍼트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예, 실제로 막판 스퍼트가 필요하고 지금 예. 한창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 전재수 의원의 얼굴을 더 많이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부산 북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이 오랫동안 사실 낙선도 했던 지역이고 3번이나 당선도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전재수에 대한 향수가 충분히 있을 걸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추이는 조금 뒤처지는 건 나오지만 전재수 의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 그리고 부산 시장 판세가 또다시 반영됐을 경우에는 예. 실제 표심에는 하정우 후보도 유리한 요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선거가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금지 기간이 조금 있으면 도래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바닥 민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지지층 결집을 연일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어준 씨 유튜브에 사흘 연속 나서서 대대적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좀 들어보시죠. 캠페인송 그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 불러봐 주세요. 신나게 달려라 기호 1번 하정우. 한동훈 지지자들이 전국에서 버스 대절에서 와가지고 그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면서요. 주요 도로 포인트들은 다 거의 알박기 수준으로 점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선거운동 간에 좀 이렇게 해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전재수 후보 사무원에게 시비를 걸어서 경찰이 출동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한테 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 연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네네. 이제 물리적인 밴드웨건 효과거든, 이게. 영향이 실제 있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 북구발전 무적함대. 아이고, 좀 아쉬워. 새로운 거 없습니까? 새로운 거? 요거 끝까지 밀어야 됩니다. 거대 양당이 무소속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좀 짜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정우 후보가 김어준 쇼에 나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자원봉사자들 그게 다 있던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김어준 씨는 노래까지 시켰고 노래도 불렀고요. 정말 그 장면이 김어준 누가 주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김어준 씨가 그랬다고 합니다. 김어준 씨가 총선 때 이랬죠. 후보들 불러놓고 절 시켰잖아요. 이번에는 하정우 후보가 그거 시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는 사람도 더 문제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뭐 시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다고 하는 사람도 문제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 지금 사흘 연속 출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략은 좀 유효할까요? 저는 여론조사를 의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여론조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어준 씨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진보 지지층이 상당하고 심지어 정치 고관여층들로 평가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는 분들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인 찾기라고 하는 것도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여론조사
공포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대대적인 지지 찾기를 통해서 저희가 표심을 흔들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의 전략 중에 하나가 진보 지지층들이 많이 보는 김호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처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야 김용태 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중에 쏠림 현상들이 충분히 우리 쪽에도 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우선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기 때문에 지지층들에게 어필하고 이후에 지지층들이 결국에 전화를 통해서 지지 호소를 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인 찾기를 하는 방식까지 열어두었을 때에는 충분히 하정우 캠프에서는 전략을 그런 방식으로 두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로고송 같은 요청을 한다고 뭐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 후보자에게 꼭 플러스가 되겠느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뭐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코멘트하기는 좀 그렇고 예. 각자 알아서 뭐 앵커하고의 뭐 그 질문자하고의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답을 하는 거니까요. 그걸 뭐 평가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도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들은 적극 지지층들의 활동에서 예. 비롯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힘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로 예상이 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되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도층이 봤을 때는 사실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상징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정당에 있어서 잘못된 길에 대한 비판에 대한 상징성이 예. 있는 거잖아요. 하정우 후보한테 부산 시민이 바라는 점도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가령 뭐 민주당에서 공수처 특검 같은 것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정우 후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이걸 비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하정우 후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중도층에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예. 그런 것을 계속 피하면서, 물론 여당 후보다 보니까 피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 같고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사전 투표가 이틀 후기 때문에 각 지역의 단일화도 지금 거의 이제 데드라인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울산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 단일화가요.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에 단일화하기로 했는데 투표까지 했는데 예.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투표 예. 중간에 예. 갑작스럽게 민주당 후보가 중단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김상욱 후보 측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과거에 선행되어 왔던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을 했고 후보가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예. 캠프 차원에서 중단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여론조사를 받았을 때 오히려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리고 상대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것이 결국에는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바닥 민심의 영향을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중지를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진보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애초부터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요. 추가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새로운 그 단일화 요건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진보당과의 단일화 협상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상욱 후보와 김종훈 후보 지금 입장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설문 문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설문 문항을 후보 측, 양 후보 측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일단은 제가 검토를 안 한 재불찰은 있었고요. 문제가 발생한 후에 실무자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일단 제가 뭐 얘기 듣기로는 22일 날 문항에 대한 서로 간의 협의가 있었고 23일 실시가 됐다 얘기를 들었는데 23일 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좀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에서 움직이고 있다. 역선택 방지 장치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역선택 방지 장치가 없을 수가 있나? 확인을 해보니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중단시킨 겁니다. 여론조사 한참 진행 중에도 5월 24일 9시 30분경에 김상욱 후보 관계자가
저희 선보원 책임자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예. 구체적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이야기였지요. 경선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여론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는 그러니까 역선택 조항이 빠져 있는 걸 몰랐다. 그러니까 무효다 이건데 보통은 단일화하기 전에 양측에서 이거부터 좀 협의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예. 부분인데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하더라도 경기가 들어갔다가 갑자기 중간에 룰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경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룰을 정하든지 경선 전에 후보자들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합의가 다 끝났으면 그 룰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있어서 글쎄요 뭐 어떤 시민분들께서 그 김상욱 후보의 그런 이의 제기에 얼마나 동의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억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사실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예. 늘 여론조사 경선을 세팅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넣을지 말지 그렇죠.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당 시민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지지하는 정당이 무슨 정당인지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제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글쎄 울산 시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김정은 후보는 그래서 그런 얘기한 겁니다. 이 지금 투표 결과 증거 보전 신청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 수치까지 거론했다는 건 지금 데이터 봤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진보당에서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구체적 데이터를 직접 중간에 보고받고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합의를 무산시켰다면 당연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행위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 있는 선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정도에서 그래도 이겨볼 만한 곳이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예.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굉장히 필요한 곳입니다. 예. 실제로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윤종호 진보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지역이고 그 또한 단일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화가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예. 저는 단일화 이루어지는 룰에 빠르게 합의해서 다시 돌릴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사퇴라는 잉크가 찍히지는 않지만 예. 단일화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막판에라도 이제 단일화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지나서라도 본투표 그렇습니다. 전에만이라도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실 사전 투표 전에 해야만 예. 더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예. 되겠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면 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에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단일화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안심번호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끝으로 간략하게 이번 뭐 단일화 파국이 표심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무래도 울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의 당세가 있었던 과거의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또 진보당에서 단일화가 불발됐을 경우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고 물론 이제 표의 쏠림 현상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당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무산되는 것이 이번 선거 영향에 어떤 것이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방선거 일주일 앞두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표심에 대한 변수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마곡 업무센터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직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6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네, LG전자 마곡 사업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LG전자 마곡 사업장 W5동 건물입니다. 범행은 이곳 건물 내부에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마곡 사업장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본사 직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들은 팔과 옆구리 등을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도주했는데 서울 상암동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배치돼 있던 경찰의 검문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적발해 오전 11시 50분쯤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A씨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했는데 이후 서울 강서서로 신병을 인계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LG전자 마곡 사업장 앞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선거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앞서도 전해드렸던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노노 갈등과 주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에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과 정용진 신세계 회장 사과 내용까지의 정철진 경제평론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김효신 노무사님, 투표율이 95%고 그리고 찬성률은 73.7%거든요. 네, 좀 맞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10시까지가 투표 마감이었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우리 참여율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고요. 대부분 또 가결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이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DS 부문에 조합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그런 예상으로 그 가결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일단 가결이 된 합의안 핵심 내용이랑 성과급 규모도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리가 계속 논의해왔던 초과이익 성과급은 그대로 기존으로 가져가고요. 대신에 특별성과급 제도라는 걸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특별성과급은 최소 영업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그 공통배분 40%와 사업부 배분 60%로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DS 부분에서 메모리 부분은요, 총 5억 6천만 원의 자사주 배분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 조직은 4억, 그다음에 파운드리나 LSA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 정도까지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노노 갈등에 유발되고 있는 게 DX 부문입니다. DX 부문의 특별성과급은 이 한 10배 정도 차이 나죠. 100배입니까? DX 부분에는 자사주 600만 원만 그 지급이 될 거다라고 해서 노노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예상됩니다. 네. 어쨌든 뭐 억대의 성과급이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감도 느껴지긴 하고, 이 성과급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그 연봉 순위로 굳이 따지자면 어느 정도 받는 건가, 뭐 이런 뭐 비교 아닌 비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그림 파일 혹은 뭐 영상도 함께 돌고 있는데요. 최승호 이번에 노조위원장이죠. 초기업 노조위원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의 연봉을 이렇게 쭉 랭크를 순위를 세웠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최승호 위원장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 초에 6억을 받는다고 치고요. 6억 이상을 받는다고 치면 연봉 9억이 되는 건데요. 저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법률상 40만 달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걸 원화 환산을 하면 지만 6억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최승호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이제 내년 받는다 치고요. 연봉이 더 많은 거고요. 이번에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가 3억 5천만 원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우리 한은은 총재. 그리고 대통령 연봉인데요. 2억 6천만 원 저게 작년에 받은 거. 보수 부분이고요. 올해 좀 인상이 되거든요. 공무원분들은 이제 소폭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올해 좀 올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 2억 7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최승호 위원장이 압도하고 있고, 맨 뒤에 나온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은 본인 스스로가 연봉을 받고 있지 않죠. 저기 영원으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뭐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당금을 받잖아요. 엄청난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연봉은 받지 않아서 저기 알고 있는 우리 쟁쟁한 인물들 모두를 최승호 이번에 초기업 노조위원장이 다 제쳤다. 저런 또 우픈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비반도체 이제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동행노조 같은 경우에는 투표 중지 요구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도 내긴 했는데 29일인가요? 그 첫 신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이게 뭐 기각 처분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앞선 단체 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각 판정이 났는데요. 그 이유는 뭐 잠정 합의안으로 교섭이 끝났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합의안이 가결된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 투표권이 있었냐 없었냐가 쟁점이 될 텐데 이 동행 노조가 5월 초에 이 공동 교섭단에서 빠져나왔다. 본인들이 탈퇴 선언을 해서 이 보전의 권리가 인정이 될지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보전의 필요성, 이미 대부분의 압도적인 투표율, 합의율로 의해서 이미 가결된 상황에서 이게 긴박한 위험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철진 평론가님. 네. 뭐 반도체 부분과 비반도체 부분 받는 액수가 뭐 100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올해만도 아니잖아요. 또 내년에도 또 이럴 거고 이렇다 보면은 상당히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갈등이 오히려 뭐 빙산의 일격이고요. 내년이 지나고 가면 이제 후년이 될 경우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왜 이렇게 커지느냐? 받는 돈의 액수가 상상 초월하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상 초월이군요. 네, 일단 크게 보면 DS 내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메모리와 그다음에 LSI,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가 또 나누게 되고 완전히 열애되어 있는 DX까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놓고 보시면은 이번에는 받게 되는 반도체 내에서의 차이입니다. 올해는 6억과 비메모리가 1억 6천, 한 2억은 받아갈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이야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 초. 내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더 엄청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올해는 지금 계산은 한 300조 정도로 한 것 같은데 예. 350조 뭐 이 정도. 내년은 못해도 450조. 그냥 평균이 500조를 지금 외치고 있고요. 500조 이상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 차이는 이제 올해 내용 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내년이 되면, 그러니까 내년은 내후년에 받게 되겠죠. 내후년 초에. 그때는 공통배분 40%에 유예도 없어요. 근데 파운드리라든가 이 시스템 반도체가 뭐 올해 정말 잘하면은 좋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뭐 대단한 흑자를 낼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나오는 영업이익의 12%를 오로지 다 메모리 반도체가 가져간다? 그러면 내년은요, 저기는 그러니까 내후년입니다. 헷갈릴 텐데 내년 1월에 받는 6억이 아니라 내후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13억 이상을 가져가게 되겠죠. 반면에 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는 올해는 그나마 2억을 챙겼지만 그것도 못 받겠죠. 게다가 DX는 지금 600만 원이니까 올해는 600만 원인데 6억이지만은요. 이제 내년이 지나고 나면 600만 원인데 13억, 15억이 되게 된다면 예. 이 노노 갈등, 같은 삼성전자 내에서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언급되는 6억 원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내년은 2배 이상 더 늘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산업계 전반에서 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다른 네. 기업들도 이제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나누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일각에서는 이번에 뭐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여파가 아닌가라고 뭐 전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단은 이 파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쟁의라는 게 발생해야 되는데 이 노동쟁의의 전제 조건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도 관할 주장에 관한 불일치 역시도 노동쟁의로 봐주고 있어서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손배 청구 시에 책임 비율을 정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에 파업으로 나가는 길이 조금 더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다른데 이제 이 N% 성과급 요구가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는 현세대의 조합원들이 과연 이 투명성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왜 얼마나 받는지를 숫자로 확인하고 싶은 이 욕구가 분출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도 있죠. 우리 현세대들은 무한 경쟁을 체감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장 시기에 높은 성과급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그동안에 회사를 인정해주고 있던 어떤 예. 회사의 경영상의 그것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합의한 가결로 많은 분들이 오늘 주식시장 열리자마자 삼성전자부터 좀 확인을 해봤을 텐데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합의한 가결은 다 예상을 했던 것 예.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주가가 대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간밤에 마이크론이라고 하죠.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세계 3회 업체인 마이크론이 주가가 19%, 20% 가까운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UBS 등을 비롯해서 지금도 싸다. 앞으로 마이크론 주가가 3배도 오른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제로 마이크론은 3위잖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제로 우리가 PER이라고 하는 이 소위 밸류에이션 평가에 있어서 지금도 저평가인데 마이크론이 지금부터 3배가 더 올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요즘에 뭐 우주의 기운이 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고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종목을 가지고 이거 주가 상승률과 하락률을 2배씩 추종하는 상품이 나오는 날에 마이크론이 폭등을 해버렸고 그날 아침에 노사협정도 타결이 돼버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7%, 또 하이닉스는 14%, 15% 뭐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한 이제 오늘 레버리지 출시는 뭐 6% 올랐으면 12%가 올랐겠고요. 뭐 13%면 26% 가까이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증시의 모든 돈, 아마도 시중의 모든 돈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오늘 출시된 2배짜리 레버리지 ETF로 다 빨려들면서 수급이 몰리면 실제로 올라야 될 걸 더 올리게 되는 또 그런 이제 뭐 들고 계신 분들이야 좋겠죠. 그런 또 엄청난 상승의 수급 효과가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그 오늘 출시된 단일 레버리지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게 그냥 누구나 바로 가서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교육도 들어야 된다면서요? 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배짜리 레버리지를 걸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 교육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저 출시된다고 해서 안 들으셨던 분들이 한 16만 명이 이제 새롭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무슨 해프닝이 일어났냐면요. 지금도 아마 검색어 상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교육받는 금투 교육 사이트가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투자를 저 2배짜리 사고 싶으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사이트가 다 몰리면서 마비가 된 이제 그 정도로 뜨거운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를 보시면 매수 사이드카 선물이 5% 올라서 이제 잠시 중지를 하는 그런 것도 열렸는데 실제로 극명하게 투자자들의 마음이 나뉘는 것이요. 국내 증시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라는 삼성전자 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SK스퀘어는 SK 하이닉스의 중간 지주 회사라는 것 때문에 같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전기까지 합치게 되고 지주사 SK 합치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는 삼전 닉스와 연하나 다에 있는 데만 오르고요. 나머지들은 가차없이 급락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물론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고 치면. 근데 다 삼전 닉스, 또 삼전 닉스의 2배짜리 레버리지 ETF. 일로 가려면 기존에 들고 있는 거 팔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수급이 범 삼성전자, 범 하이닉스로 몰리게 되면서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실은 국내 증시에서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말 하는 이제 저도 덧없는 게 지금 뭐 하이닉스 주가가 뭐 올해만 3배, 4배 오르고 1년간 8배, 9배, 10배가 오르는 현상이니까 사지 말라고 말도 못하시겠죠? 말도 못하고 뭐 위험하다는 말 하시는 분들이 다 퇴출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현상이 이렇다라는 것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철주 평론가께서 늘 나오시면은 뭐 과도한 투자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안 하죠. 말을 못하겠네. 네. 하고 나면 뭐 다음날 10%가 올라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지금 네.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잠시 뒤에 또 입장도 낸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주주한테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상태죠. 이건 뭐냐 하면 사실 우리 경영 성과급의 배분은 우리 뭐 구성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경영 전략이나 주주 배당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안의 상법적 절차에 따라서 주총에 상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한 발짝 더 나간 게 있는데요. 이 세금 징수 전의 성과급을 산정한 조세권의 위법 소지도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 판단도 있고요.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주장하고 있는 거는 배당 가능이기에 대한 분배권은 주주 귀속이어서 반드시 주총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 노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이제 연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또 총파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이제 2차 조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파업으로 나가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이 절차적 정당성은 첫 번째 우리 조합원 과반수의 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찬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조정의 전치라고 하는 노동위원회의 이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삼성전자도 그랬듯이 이 조정 절차는 먼저 거쳐놓고 계속 경제적 여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후 조정으로 우리가 정부가 계속 조정을 했기 때문에 타결된 면도 있거든요. 다만 그동안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노사 양측의 합의를 이끄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카카오 노사가 우리가 그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 국민 경제에 해할 위험성이 큰 산업인가? 뭐 공익 사업은 아닌 건 분명하고요. 거기 여부에 따라서 뭐 파업이 긴급 조정권이 발동될 거지만 결국에는 기왕에 정부가 사후 조정까지 계속 끌고 간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 노사도 조정을 거치더라도 사후 조정까지 계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얘기를 좀 해봤고요. 신세계그룹은 지금 스타벅스 이벤트 관련 논란으로 곤혹을 겪고 있죠. 어제 정용진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정 회장은 사과문을 읽는 동안 모두 3차례 허리를 굽혔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 고의로 탱크데이를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을 넘겨받은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죠. 뭐 일종의 사과의 방식도 일종의 경영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제 사과를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크게 이제 3번째 사과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많이 비교되는 게 이재용 회장의 사과, 옛날 메르스 사태부터 했던 이제 그런 사과인데요. 이번에 정용진 회장의 사과는 이제 크게 이제 2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책임과 여기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번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함께 좀 이야기하려는 그런 측면도 읽어낼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시장에서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의성 여부를 놓고 누가 이것을 이제 해결을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논란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세계그룹 쪽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해당 직원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측에서는 더 이상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공은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서는가 마는가가 지금 마지막 남은 쟁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재용 회장하고 비교를 하자면 어떤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본인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특히 노사 간의 그런 문제에서도 누가 봐도 이제 노조 측의 과도한 요구를 하고 다 파악하는데도 이제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하게 되는 이제 100% 그러니까 뭐가 남아 있더라도 좀 이제 인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번에 탱크데이 마케팅을 이제 뭐 4단계에 걸쳐서 최종 확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보고 이제 리스크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지적들도 나왔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쪽에 좀 책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제가 저 내부의 인사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논평하는 건 좀 그렇지만 크게 보면 이제 여기서 회사 측이 밝힌 겁니다. 팀장, 담당자, 본부장, 대표까지 4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단계에 걸쳐서 걸러지지 않았다. 그 시작을 그러면 이제 직원의 고의성 여부부터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경찰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은요. 그 시작 자체가 저걸 고의 기획했다는 직원의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야만 실질적으로 윗선에 있는 4단계까지도 함께 읽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경찰이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수사를 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신세계그룹 측은 경찰의 수사에 또 적극
그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은 경찰이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할지 꼭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4단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팀장 그리고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에게 뭐 이런 이벤트 행사나 그런 거 결제 라인이 좀 통상적인 결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예. 결제 라인에 대표이사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예. 원래는 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부의 담당 고위 임원까지는 결제를 거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 원래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네. 그 경영 실적으로 혹평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그런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좀 리더십을 좀 발휘할 것 같으세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온 것이 아마 그 뭐 추가로 대책들, 가령 선불 충전 카드를 선불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발빠른 조치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뭐 80% 환불이 아니라 전액 환불이고 아마도 이런 좀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불매 운동을 하는 쪽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120% 다 배려를 해서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결과적으로 이 논란을 계속 말씀드리면 해결하는 것은 사 내에서 못 밝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직원을 뭐 팀장과 임원이 어떻게 핸드폰을 열겠습니까? 그쵸. 결국 이것이 정말 5.18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라든가 그걸 조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경찰이 들어가서 수사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경찰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지금 실질적으로 84억 줄고 신규 앱 설치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좀 이게 또 타격을 이제 좀 현재 받은 거죠. 타격은 받고 예, 있는 것은 예. 맞지만은요. 예. 이 자체도 우리가 한 달, 2달간 좀 놓고 이제 좀 길게 좀 봐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과연 이것에 대한 고의성 여부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걸 해결해야 그다음 레벨이 올 것 같아요. 이럴 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너십의 그 평가가 또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저희가 그 앞서 조금 더 나간 이야기를 하자면 콜옵션 얘기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이제 그 정용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을 뭐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뭐 이제 그 정용진 회장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스타벅스에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기도 했었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정용진 회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과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저희가 좀 내다볼 수 있겠네요. 아, 여기에서 이제 더 글쎄요, 좀 지켜보시죠. 예, 그 부분도 제가 과연 미국 스타벅스 쪽을 취재를 안 해봐가지고 이제 신세계 쪽에서는 미국 스타벅스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네네.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타벅스 본사와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을 교감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 방법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금 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달 1일부터 선불 카드를 조건 없이 이제 환불해 주겠다 이런 입장도 이제 신세계 그 측에서 이제 밝혔고 굉장히 네. 이제 파장을 최소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뭐 소비자 반응이 어떨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예. 그동안 이제 기업이 어떻게 조치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60% 제한되어 있던 그걸 풀어주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이 불만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거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우리가 그 담당 임원들이나 그 결제 라인에서 있었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총수의 메시지도 이제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효신 노무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역대 최고 선수인 손흥민이 자신의 4번째 월드컵을 향한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개막을 보름 앞둔 현재 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디테일을 꼽았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밤에 짐을 푼 손흥민의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첫 훈련. 표정은 밝습니다. 4번째지만 월드컵이란 말은 여전히 설렙니다. 월드컵을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좀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고 항상 꿈꾸는 느낌인 것 같은데 하루 먼저 담금질을 시작한 유럽파들과 함께 왕복 달리기와 짧은 패스 훈련 등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개막 보름 전, 현 시점에서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디테일을 꼽았습니다. 패스를 하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주느냐, 우리가 그 방향으로 줬을 때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냥 눈을 감아도 우리 선수들이 어디 있을지 알아야 되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준비하면서 맞춰가야 된다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디테일을 얼마나 완성해 가느냐에 최종 성적표가 결정된다는 믿음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고 또 행복하게 하루하루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게 잘 됐을 때 나중에 또 결과가 또 좋게 또 행복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에서 골 침묵에 대해선 월드컵을 향해 아껴놓았다고 여유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9월 이곳에서 미국 진출 후 첫 해트릭을 작성했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았던 이곳에서 그의 4번째 월드컵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YTN 이경재입니다.